부족 집단을 벗어나 국가 체계를 갖추었던 3세기 고대 백제의 시대상을 파악할 수 있는 유적지와 유물이 발견됐다. 가마 형태의 노를 만들어 철광석을 녹이고 쇠를 만드는 과정은 현대의 관점에서도 매우 과학적인 기술로 판명된다.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의 치열한 세력 확장 속에서도 백제가 영토를 넓히고 풍요로운 농업을 유지했던 이유는 바로 철기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백제의 안정적인 정치, 경제, 사회의 기반이 되어줬던 철기 문화. 남아있는 철기 유적을 통해 1800년 전 백제의 진면목이 드러난다. 백제가 건국되고 세력을 키워나갔던 힘의 원천을 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했다. 유적조사를 통해 한반도 고대사를 규명하는 이곳 연구소에서는 충청북도 지역에서 발견된 제철 유적지를 복원하는 실험이 한창이다. (3세기) 한반도 고대사의 가장 큰 특징은 당시 국가들이 철기를 사용했다는 점으로서 철제 무기류를 제작하는 특별한 기술을 보유했다는 것이다. 현재의 중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철을 생산하고 철을 가공했던 유적지가 발견되었고 그 유적을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광석을 녹여 철을 생산해낸 제철로를 복원하고 있는 중이다. 현재 이제 제철로를 만들기 위해서 그 점토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노벽을 지금 만들고 있는 작업입니다. 근데 이게 좀 물기를 많이 먹고 있어서 좀 약하기 때문에 대나무로 세운 이 골조를 만들어서 같이 올라가서 안정성을 지금 확보해가는 상황입니다. 열을 가해 철광석을 녹이는 가마 형태의 제철로는 점토를 쌓아 만든 것으로 밝혀졌다. 집과 흙, 모래를 배합한 점토를 일일이 사람 손으로 치대어 모양을 만드는데 실제로 유적지 벽체의 성분 분석과 동일하게 황토와 모래의 비율을 2대1로 섞어 1800년 전 방식 그대로 재현하고 있다. 고대 국가 백제에 있어서의 철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보면은 그 당시로는 굉장한 그 최첨단 소재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철기는 어떻게 보면 그 농기구는 어떤 농업 생산을 크게 효율적으로 증진시킬 것이고 특히나 또 당시로는 서로 영토 전쟁을 하고 있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삼국 전쟁을 하게 되기에 그 무기로 그 가공 제작을 해서 이렇게 쓰기 때문에 이런 농구나 공구나 무기로서 만들 수 있는 신소재 철기라는 것은 당시 고대에 있어서는 굉장한 어떤 국가 경쟁력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류가 발견한 가장 유용한 물질로 평가받는 철은 단단한 성질 때문에 무기나 생활 도구를 만드는 데 사용되었다. 중국에서는 춘추 전국시대에 철을 만들어 사용했고 한대에 들어서 철기 생산 기술이 발달됐다. 이후 한반도에도 철기 기술이 도입되었고 본격적으로 고대 국가들 사이에서 철기 생산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난다. 당시는 부족 국가 간의 영토 전쟁이 빈번하던 시기이기 때문에 철기는 급속도로 발전하게 된다. 철에 있어서는 가야의 철에 주목을 해왔지만 사실 제철 유적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발견되고 또 제철 문화의 전개 양상이 또 흥미롭게 전개되는 국가가 이제 백제입니다. 3세기 단계의 이 한강과 그다음에 이제 이 충청도 그다음에 이제 이 전라도까지 포함해서 이 당시에 한반도의 남한의 서부 지역에서의 그런 그 정치체의 변화가 초기 백제와 주변의 만과의 관계 속에서 전개되는 걸로 이해가 되고 있는데 그랬을 때 만 지역에서 상당히 많은 그 철기 문화 발전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런 그 만 지역에 발달한 철 문화를 보다도 약소 국가였던 걸로 보여지는 백제가 하나하나씩
그 병합해가면서 영역 국가로 확장돼가는 그런 양상을 보입니다. 서기 전부터 3세기경까지 경기, 충청, 전라도 지방에 분포한 54개의 소국 연맹체였던 마한은 철기 문화를 기반으로 한 우세한 국가였다. 마한 시대에 제작된 철제 유물인 제갈, 쇠창, 칼 등은 뛰어난 기술력을 보이는데 이는 마한 왕의 강력한 세력을 뜻한다. 당시 백제국은 소국 연맹체의 한 구성원이었고 마한 왕에게 실록을 보내거나 전쟁 포로를 바치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3세기 이후 한반도의 정세는 급변한다. 북쪽에는 고구려 세력이 확장되고 남쪽은 백제가 주위의 소국을 병합하면서 마한을 약화시키고 독자적인 세력권을 확립해 나간다. 기원 후 3세기 단계에 이제 그 난란과 대방이 서서히 이제 약화되고 붕괴되면서 남하하는 그 집단들 가운데서 제철 장인들이 있었고 그들이 이제 마한 지역으로 흡수가 되면서 마한의 철기 문화가 발전을 하고 그런 그 발달된 마한 철기 문화를 또 백제가 또 흡수하면서 영역 국가화가 되면서 4세기 단계는 비약적인 철 문화를 발전시키고 제철장을 확대하고 하면서 군사적인 무기 발달, 농업 생산성 발전시키는 실제 농기구의 발달들이 이제 근초광대에 보여지게 되고요. 마한에 발달했던 철기 문화를 흡수해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확보했던 백제. 그런 기반에서 근초고왕이 집권했던 4세기에는 백제가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 된다. 고구려를 공격해 영토를 확장했던 근초고왕은 강력한 무기를 생산하고 보급하는 군사정책을 펼쳤고 이를 뒷받침할 내적 경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철을 생산하는 제철장이 필요했다. 백제가 통치한 남한강 유역 충청 지역은 철광석이 풍부하면서 제철 장인들이 활동했던 곳이었기에 백제의 철기문화 형성이 가능했다. 백제의 뛰어난 철기 문화를 확인하기 위해 국립청주박물관을 찾았다. 우리나라 철기 문화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는 제철 유적지는 백제가 통치했던 지금의 충청도 지역으로 보이는 중원 지역에서 발견되고 있다. 유적지에서는 철로 만든 화살촉과 손도끼는 물론 당시 철을 생산했던 제철로와 관련된 유물도 다수 발견됐다. 예, 지금 보고 계시는 유물은 중원 지역에서 출토된 고대 제철 관련 자료들입니다. 그래서 송풍관, 노벽, 노바닥 등 이러한 유물들은 중원 지역에서 이루어졌던 고대 제철 문화를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유물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치열한 삼국전쟁에서 백제가 강력한 군대로 영토 확장을 실현시킨 원동력이 바로 철이기 때문이다. 뜨거운 열로 철광석을 가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철 찌꺼기 슬래그. 제철로의 형태와 규모를 밝혀주는 노벽편, 그리고 제철로에 바람을 넣어주는 송풍관까지 이 유물들을 통해 철을 생산하는 복잡한 공정을 과학적으로 구사했던 백제의 기술을 알 수 있다. 사실 철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열을 가해 쇳물을 뽑아내는 제철로는 한번 작업이 끝나면 부수기 때문에 유적지에서 온전한 형태의 제철로를 찾을 수 없다. 이런 이유로 연구자들은 고대의 제철로 복원에 더욱 힘쓰고 있다. 1997년도에 국립청주박물관이 진천 석장리 고대 제철로를 복원하고 남은 시설물을 전시하고 있는 곳입니다. 백제 시대의 제철 유적지 중 규모가 크고 중요한 자료로 평가되는 진천 석장리 유적은 작은 골짜기가 있는 낮은 구릉지대에 위치한다. 진천 석장리에서 출토된 유물에 따르면 대체로 3세기부터 5세기 초까지 이 지역에서 장기간에 걸쳐 철 생산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1990년대 초에 국립청주박물관이 진천군 일대를 문화유적 지표조사를 하던 중에 석장리 일대에서 쇠찌꺼기라든지 송풍관 편들을 이제 수습하게 됐는데요. 이를 계기로 학술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고요. 그 이후에 860여 평의 규모의 발굴 조사를 거쳐서 노시설 36개와 제사 흔적 등 다양한 유구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진천 석장리 유적은 백제 최대 규모의 제철 유적이자 그 재련, 그다음에 그 정련, 그리고 용해, 단야 등 고대 철 생산의 모든 과정이 확인된 유적으로서 우리나라 고대 제철 연구의 모태가 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진천 석장리 유적은 고대 국가 형성에서 중요한 경제적 기반이 되었던 철 생산의 과정을 밝히는 지표가 되었다. 철광석에서 철을 만들고 철 제품을 제작하는 과정인 재련에서 단야까지 확인할 수 있었고, 노의 형태와 구조가 비교적 잘 남아 있어 이후 재련로를 복원하는 데 주요한 영향을 미쳤다. 발굴된 제철로를 복원한 데는 고고학자나 금속학자가 추측이 되어 야철 장인이나 송풍관을 만드는 도예가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회의를 통해 철광석과 목탄 등의 종류와 장입 시간 및 방법, 송풍 방법, 제철로의 직경과 높이, 대제구와 송풍구의 위치 등 재원과 송풍관의 직경과 같이 재질 등을 선정하게 됩니다. 진천 석장리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1997년 5월 고대 제철로를 복원하는 실험이 진행됐다. 먼저 제철장이 들어서는 부지에 숯을 깔아 바닥으로 올라오는 습기를 차단했다. 철광석을 녹이는 제철로를 만들기 위해 노벽을 쌓는 과정이 이어진다. 황토와 모래, 지폐 성분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점토 배합이 이루어진다. 제철로의 기초 시설을 마련한 후 노의 구조에 맞춰 바닥을 다진다. 이러한 모든 방법은 진천 석장리 유적 발굴 조사에서 밝혀진 방법대로 계획하고 추진했다. 1997년 진천 석장리 그 고대 제철로를 복원 실험하기 전에는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전통 제철 기술이 전승되지 않은 어떤 그런 부분과 또 복원 실험의 어떤 선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이제 기초로 해서 진천 석장리 유적의 고대 제철로를 복원 실험하게 되었는데요. 제철로의 형태와 크기는 물론 송풍관의 위치와 각도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작업했다. 또한 실험 결과를 보다 정확하게 분석하고자 실험에 사용된 목탄과 철광석의 무게도 측정했다. 제철로 복원 실험을 하는 이제 과정에서 그 백제인의 어떤 그런 그 모습을 그대로 이제 어떻게 담고자 노력을 했는데요. 그래서 그 송풍을 하는 풀무도 송풀무를 제작을 해서 오로지 인력으로만 했고요. 또 철광석은 진천 지역 주변 지역인 충주 지역에서 철광석을 가져다가 또 사용했습니다. 또 연료도 마찬가지로 진천 그 문백의 구수리 지역에서 생산된 숯을 가지고 사용을 했는데요. 가급적이면 당시 어떤 그 상황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송풍은 최근까지 대장간에서 사용된 재래식 송풍 방법을 도입했다. 송풍구와 풀무 사이에 가죽 주머니를 연결하고 사람의 손으로 바람을 불어넣는다. 철이 흘러나올 16시간 동안 사람의 힘으로 1000도가 넘는 온도를 유지해야 하는 게 관건이다. 끊임없이 철광석과 숯을 번갈아 넣으며 채우고 태우는 작업을 반복한다. 철보다 녹는 점이 낮은 찌꺼기를 확인하며 여러 명의 야장이 한 몸처럼 움직여야 마침내 붉은 철이 흘러나온다. 1800년 전 기술이 재현되는 순간이다.
중원 지역이 그 원료와 연료 확보에 아마 용이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세종실록 지리지나 신증, 동북, 여지, 승남 등을 보면 소백산맥 일대, 특히 충주, 제천, 보은, 괴산 지역이 철산지로 잘 알려져 있고요. 목탄 유적은 500여 소가 넘는 그 장소에서 그 충주 지역에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중원 지역이 고대 제철 문화 그 연구의 보고였고, 당시 백제가 이런 어떤 자연적인 역사적인 상황 때문에 중원 지역을 가장 먼저 선점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3세기 백제 이후 고구려, 조선을 거쳐 근대시대 역사의 유물들을 통해서도 충청도는 철기 문화가 발전된 지역이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화살촉이나 칼 외에도 망치, 가위 등 여러 가지 생활 철 제품이 발견되면서 중원 지역이 당시 가장 큰 철 생산지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중원 지역의 철 산지 분포와 주요 유적지를 통해 철 생산 기술만이 아니라 백제가 수준 높은 철기 문화를 누렸음을 알 수 있다. 충주에 제철 유적이 많고 철기 문화가 이렇게 융성했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철을 채광을 하고 철을 재련해서 철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주변 여건들이 만들어졌다라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일단 재료가 있어야지 생산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철광석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존재를 해야 되는 것은 그 철광석을 녹일 수 있는 연료를 쉽게 얻을 수 있어야 되고, 그건 뭐 나무가 무성화되든지 그래서 탄효를 통해서 숯을 이제 쉽게 얻을 수 있는 어떤 이런 거. 그 다음에 그것을 그 운반하고 그 주변에 공급할 수 있는 어떤 교통로, 그리고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할 거거든요. 그런 요건들이 충주 지역이 다 갖춰졌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우리나라 세계 철 주요 생산지로 강원도 양양과 황해도 재령, 충청북도 충주가 꼽힌다. 이들 지역의 각 시대의 주요 제철 유적이 포진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충청북도 충주 지역에 집단적으로 철 생산이 이뤄졌다는 기록도 세종실록 지리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최자의 삼도부 같은 책에는 고려시대 때 이쪽에서는 뭐 많은 그 철로다가 다양한 도구들을 만들면서 이 뇌수처럼 이 충주에서는 그냥 철이 이렇게 흘러나왔다라고 하는 이런 정도의 얘기들이 나오는 것으로 봐서는 상당히 그 철 재련에 그리고 철 덩어리를 만드는데 이쪽 지역 사람들이 많이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이제 하나의 국력을 고대 국가에 있어서는 국력의 상징이 된 거거든요. 충주 음성의 중원과 황해도 해주의 대령은 빈철, 납, 강철, 연철을 생산하는데 바위를 뚫지 않아도 산의 골수처럼 흘러나오며 뿌리와 구루를 파내도 철이 끝없이 나온다. 그 철을 홍로에 녹여 부으니 녹은 쇠문은 불꽃에 달군 양문과 물에 담근 은문이 되어 대장장이 망치 잡아 100번 단련하면 큰 살촉, 작은 살촉, 창도 되고 갑옷도 되고 칼도 되고 긴 창도 되고 화살도 되고 작은 창이 된다. 또한 호미도 되고 괭이도 되며 솥도 되고 물통도 되니 그릇으로는 집안에서 쓰고 병로로는 전쟁에 쓰인다. 이 중원 지역은 지금 이 남한강 수로를 끼고 있고 이 지역이 또 인근의 그 소백산맥과 연결되는 어떤 교통로가 유기적으로 아주 잘 돼 있는 곳입니다. 더불어 그 철 생산을 철광석이 주변에 많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일찍부터 그 철 어떤 제철 기반, 제철을 만들었던 어떤 생산 기반이 이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백제는 이 지역을 그 4세기, 5세기까지 해서
이지역을 점유하고 많이 어떤 이지역을 점유해서 그 철을 생산하고 공급했던 그런 것들로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었던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중원 지역은 철 생산지라는 이점 외에도 수많은 고갯길과 지역을 동서로 관통하는 남한강 물길을 따라 엄청난 무게의 원료와 철 제품을 이동시킬 수 있었다. 쇳덩어리를 두들기고 불을 연마해 철기를 만드는 과정은 얼핏 단순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많은 의미가 숨어 있다. 충주 지역에서 생산되는 철은 모기와 농기구 등 다양한 도구로 제작되었으며 질도 우수했던 것으로 평가받는데 이는 철을 재련하는 기술이 뛰어났다는 증거이며 백제의 국력이 강했다는 것을 입증한다. 당시 백제의 제철소에서 철을 다루는 공정을 살펴보면 철광석을 가열해 철을 추출하는 재련과 철 소재를 두드리고 성형하는 과정을 통해 철기를 제작하는 단야 작업으로 나뉜다. 철은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 원료가 되는 것은 광석도 있고 사철도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확인된 바로는 사철은 아닌 것 같고 이 광석을 이제 채광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잘게 부셔서 그 재련로에다 넣어서 목탄과 이 원료를 그러니까 광석을 넣고 불을 떼게 되면 거기서 이제 철 생성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다시 또 재가공해서 용해로를 해서 또 2차 그 소재를 또 만들 수도 있고요. 또 필요하면은 그걸 단야를 해서 철기, 철물들을 이렇게 제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고대의 철기 제작 기술을 전통 방식으로 계승해오는 이은철 장인은 고대의 제철로 복원 실험에 참여했고 동양 최고의 검으로 각광받는 한국의 도검을 재현한 장본인이다. 도검을 제작하는 과정을 통해 고대의 철 생산 방식을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잡쇠 덩어리의 철광석을 잘게 쪼개는 재련 과정에서는 1500도씨까지 제철로의 열을 끌어올린다. 이때 여러 불순물이 섞인 철광석 덩어리에서 순수한 쇳물을 뽑아낼 수 있다. 적당하게 그 공기를 원활하게 공급을 하고 이렇게 배기가 되게 해서 이걸 철광석을 넣고 또 내려가면은 연소가 돼서 이게 목탄이 내려가게 되면 철광석 넣고 또 목탄 채우고 이렇게 하다가 가끔씩 이 황토에다가 조개가루나 석회분을 섞어가지고 가끔씩 넣어주게 돼요. 재련의 과정에서 철광석에 다양한 부재료를 섞는다. 조개가루는 탈황제로 부식에 잘 견디고 단접성 등의 우수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황토물과 볏짚을 추가해 쇠가 녹을 때 산화물이 생기지 않도록 산소와의 접촉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빨갛게 불에 달궈진 쇳덩이를 망치로 두드리는 접기 과정이 이어진다. 철을 접고 또 접는 접세 과정을 지나야 단단하고 질긴 쇠가 탄생하기 때문이다. 갓 뽑아낸 쇳덩이는 치밀하지 못하고 불안정한 조직을 지녔기 때문에 끊임없이 두드리는 단야 과정을 통해 강한 무쇠의 철로 거듭난다. 두드려서 단조 과정을 통해서 칼을 만들게 되면은 일단 질기게 되고 이 칼의 성질이 질기고 강하고 그 두 가지의 그 기능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단조로 만들게 되면은 그 단조 과정에서 이 철의 고유의 철 소재에서 들어있는 철 소재에 들어있는 탄소량에 따라 그리고 접는 방법에 따라 그 고유의 그 무늬가 생기게 되는데 칼 표면에 그래서 그 이제 미술적인 요소가 가미가 돼서 아주 그 예술품으로 이렇게
그 값어치를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되죠. 칼의 성질을 마음대로 조절하기까지 장인의 기술에 의해 칼이 탄생되는 것이다. 바람을 불어넣는 풀무지를 통해 공기 중의 산소를 적당히 주입하면서 철 내부의 탄소량을 조절한다. 탄소량이 많으면 단단하고 강한 철이 되지만 반면 깨지기 쉽다. 양질의 도검을 만들기 위해 10여 차례는 꺾어 접고 수십 번 두드리고 갈고 닦으며 칼의 형태를 만든다. 조직이 치밀해질수록 강도가 강해질수록 소리는 더욱 맑아진다. 이런 원리에 따라 장인은 도검을 만들 때 원하는 부위에 따라 강하고 부드럽게 철의 강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다. 가열과 냉각을 통해 조직은 치밀해지고 강도는 높아진다. 이 과정에서 잘못 제작된 칼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깨지기 마련이다. 담금질이야말로 제철 과정에서 장인이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라 할 수 있다. 담금질에 이어 연마 작업에 들어간다. 표면 처리를 하는 마지막 과정으로 칼날을 더욱 예리하고 날카롭게 다듬는다. 기술력에 있어서 아주 뛰어났던 장인들이 그 삼국시대 아주 이른 시기 백제시대에서부터 계속 살아왔으니까 그 살아왔던 증거는 이제 고려시대 때 다인 철소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조선시대에도 충주의 그 대서원면 일대에 많은 야장, 야철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뭐 산 그 증거가 되겠죠. 높은 기술력을 보유했던 백제의 제철소. 대규모의 제철소에서 수많은 장인들이 작업을 했던 만큼 특별한 유물도 발견된다. 진천 석장리 제철 유적지에서는 철기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다양한 생활용기와 토기들도 발견된다. 이 그릇들은 남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여기 전시된 토기는 진천 석장리 유적에서 출토된 철 생산과 관련된 그 제사을에 관련된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당시 발굴을 하면서 원형의 토기편들을 수습했는데 그 밑에서 의도적으로 깨트린 토기 구연부편이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 연구자들은 이 토기가 그 백제의 철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안전하게 철을 생산하고 좋은 양질의 철을 얻기 위한 그런 어떤 제사 의뢰와 관련된 자료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천도가 넘는 뜨거운 불. 24시간 제철로에 바람을 불어넣으며 양질의 쇠를 뽑아내야 했던 노동. 또한 수백 번의 두드림을 거쳐 탄생한 철기라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땐 가차없이 내버려야 했던 고단했던 과정. 이런 치열한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기를 기원하는 백제인들의 마음은 제사의식으로 나타난 것이다. 간절한 염원과 뛰어난 기술을 보유한 백제 철기 문화는 놀라운 유물들로 확인할 수 있다. 삼국시대 최고의 걸작으로 꼽히는 섬세한 칼, 환두대도. 베는 용도로 사용되었던 양날의 쇠투 겁창. 날카로운 쇠 화살촉과 쇠 손칼은 당시 백제가 단단하고 강한 철을 생산하는 기술이 있었던 것을 입증한다. 마치 금괴처럼 하나씩 만들어 놓은 덩이쇠는 철기 제작을 위해 재료를 마친 철 소재로서 철정이라고도 부른다. 고난이도의 재련 과정을 통해 생산된 철정은 순도가 높은 철로서 가치 또한 높았다.
이러한 덩이쇠는 중간 제품으로 활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에 백제의 교육에서 그 화폐의 역할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 등 외국과의 교류가 활발했던 백제는 당시 물물교환의 경제 속에서 덩이쇠인 철정을 화폐로 사용하게 되었다. 무게와 형태를 고르게 만든 철정은 국가 간 교역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물건이었다. 이 물품은 이번 교역에서 아주 중요한 물품이네. 잘들 다녀오게나. 자, 바로 이것이네. 당시 백제에서는 소규모 제철 방식에서 대규모 철제 제품을 만드는 대형 제철소가 운영되었기에 중간 소재인 철정을 다량으로 제작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근초고왕은 주변 국가보다 뛰어난 제철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백제의 철기 물품과 기술자를 일본으로 파견해 철기 문화를 전파했다. 근초고왕 때 그 백제 철정 40매를 일본에 전해줬다고 하는 이제 기록이 있는데 실제로 그 충주의 탄견대 유적에서 그 당시에 그 사용했던 것으로 보여지는 구체적인 철정 40매가 같이 이렇게 포개져서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 이 철정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철 소재로서의 기능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화폐로서의 기능이 있습니다. 고대에는 그 화폐 경제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물물 경제가 기준이 되는데 그랬을 때 그 물물 경제에서도 어떤 가치 척도의 기준이 되는 것이 철이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본 서기 기록에 따르면 신공왕후 46년에 일본에서 사신을 보내 근초고왕을 위로하자 왕이 5색의 견직물과 철정 40매를 주며 후하게 대접했다고 한다. 철광석에서 철을 뽑는 재련 과정, 불순물을 제거하는 정련 과정을 거쳐 최종 철 생산품을 만드는 단야 과정까지 세분화된 철 공정이 존재했다는 것은 유적지에서 발견된 철 찌꺼기인 슬래그 같은 부속물에서 찾아낼 수 있다. 그렇다면 당시 철 생산 기술 수준은 어느 정도였을까? 사실 철 생산품은 부식이 되는 특성이 있어 온전한 형태로 남아있는 유물이 드물다. 그래서 제철 유적지에서 재련 과정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철 생산품이 아닌 철 찌꺼기인 슬래그를 연구한다. 슬래그라는 거는 보통 금속을 추출할 때, 광석으로부터 금속을 추출할 때 나오는 찌꺼기를 말합니다. 찌꺼기들을 말합니다. 근데 실적으로 그 금속을 추출한 것들은 나중에 정련하고 재강해서 금속을 만들지만 그 슬래그들은 재련 유정이나 그런 곳에서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찌꺼기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상당히 분석하기 용이하고요. 또 슬래그 분석을 해보면 그 안에 그 성분, 슬래그 성분이나 미세 조직을 관찰해 보면은 어떠한 재련 과정을 거쳤는지에 대한 정보를 어떤 기술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충주 지역에 남아있는 제철 유적지에서 출토된 슬래그가 분석 실험의 재료다. 같은 시대 인근 지역에서 채취된 슬래그를 연구하면 당시 시대상을 더욱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슬래그 안에 들어있는 미세 결정이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며 어떤 재련 과정을 겪었는지 알아보는 방법이다. 사진에 보면 회색의 크게 장조상에 보이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파이어라이트라는 철하고 실리콘 계통이 결합되어 있는 결정들이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흰색의 반점처럼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우스타이트라는 산화철 성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분들을 대체적으로 재련에서 나타나는 슬래그에서 일반적으로 보이는 슬래그의 특징입니다.
슬래그의 산화철, 산화칼륨, 석회 성분을 통해 당시에 사용했던 철광석의 종류와 재련의 온도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저희가 이제 진천 구산리나 충주 칠리금동, 청원 연제리의 또 슬래그들을 분석해 본 결과 대체적으로 백제 그 지역에 사용했던 제철 원료는 아마 철광석을 중심으로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연료로는 수술을 이제 다양한 나무, 어떤 특정한 나무 같지는 않고 수술을 이용해서 재련을 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성분들을 이용해서 알아본 결과 그 당시에 1100에서 1300도 정도의 온도 유지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복원한 백제 재련로는 풀무대, 송풍관, 제철로, 배제구로 건축했다.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에서 2014년에 실험한 고대 제철로 복원연구에서는 진천 석장리 유적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노예 하부 구조가 남아있는 제철로를 모델로 실험을 했다. 진천 석장리 유적지 조사를 바탕으로 복원한 제철로는 반지하식 구조의 직경 1.2m의 원형 구조이다. 노예 벽체는 유적에서 확인된 성분 분석과 동일하게 황토와 모래를 섞어 내구성이 튼튼하고 노벽을 높게 쌓을 수 있도록 했다. 고고학적 발굴 자료를 기초로 시료를 분석해 제철로를 직접 복원하는 실험은 1800년 전 백제 기술을 재현한다는 것에서 의미가 깊다. 약 1400도까지 온도를 높이고 불순물이 섞인 쇠찌꺼기를 제거해가며 순도 높은 쇠를 생산하기까지 인구의 순간을 견뎠다. 단순한 기술의 복원이 아니라 철 제품을 사용하며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앞선 문화를 만들어간 역사를 규명하는 자리인 것이다. 송풍간의 바람체기라든지 노예 구조도 구조고 배제부의 어떤 형태, 그다음에 노예 높이 여러 가지가 있고 또 그 안에 들어가는 조제제 같은 어떤 성분 이런 것들이 이제 적정 비율을 이루어야 되고 또 목탄과 그 연료의 배합도 어느 정도 이렇게 비율로 넣는지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을 텐데 작년에 실험 결과는 이제 이 그 철 생성물이 내부에서 이렇게 이제 슬래그하고 용융된 그 성분들이 그 안에서 이렇게 쌓이면서 그 배제 송풍군으로 들어오는 바람 부분을 이렇게 막는 그런 부분이 있어갖고 좀 원활하지 않은 부분이 조금 있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완을 해서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적지에서 채취한 철 유물은 단 한 점이라도 허투루 사용되는 일이 없다. 철 유물의 형태와 구조를 파악하고 제 모습을 찾아주는 복원의 작업은 매우 섬세하고 까다로운 작업이다. 이런 유물 분석은 당시 제철 과정에서 어떤 공정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추정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서 당시의 기술력이 어느 단계까지 발달했는지를 알 수 있다. 네, 여기 철이 없는 것 같죠? 이미 다 부식은 금속유물, 특히 철기 유물의 경우에는 매장 당시 부식이 심하게 진행되어서 현재 그 상태를 알아보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엑스레이 촬영을 통해서 내부 구조를 확인하여 내부에 금속이 어느 정도 남아있는지 또는 내부 금속을 확인을 통해서 유물의 원형을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고대 국가와 철기 생산이라는 것은 당시 시대상을 극명하게 반영한다. 철을 지배하는 자가 국가의 통치자였으며 철을 장악하고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지위가 결정되는 중요한 요소였기 때문이다. 철제 무기의 발달, 철정의 화폐 유통, 철기의 농공구화로 인해 군사, 농업, 수공업이 변화하고 나아가 국가 경제의 기반이 발달하게 된 것이다. 국가 경제의 부흥기였던 시대, 강한 백제를 이끌었던 근초고왕은 일본과의 무역도 활발히 진행했다. 근초고왕은 백제의 제철소에서 칠지도를 제작한 것으로 추측되며
이렇게 제작한 질지도는 왕세자에 의해 일본의 신공 여왕에게 하사했다. 질지도는 일본 이소노카미 신궁에 소장된 백제 시대의 칼로서 좌우로 각각 3개씩의 칼날이 가지 모양으로 뻗어 있다. 질지도에 새겨진 명문에 따르면 한낮에 100번이나 단련한 강철로 질지도를 만들었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칼은 없었는데 백제 왕세자가 외왕에게 화사하려 만들었다고 전한다. 우리가 백제와 일본과의 교역을 상징을 할 때 칠지도라고 하는 얘기들을 하잖아요. 근데 칠지도의 생산도 뭐 어디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충주 쪽이 아니었나라고 우리도 그렇고 일본인 학자들도 칠지도의 원산지가 이쪽이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이런 어떤 역사성들이 같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옛부터 충청 지역은 철강석이 풍부한 지형과 강한 화력을 공급하는 연료, 그리고 교통이 발달해 제철소의 안성맞춤인 지역이다. 이곳에서 생산된 칼은 강하고 섬세한 철로 만든 기술의 집약체였으며 철 제품은 백제 장인의 뛰어난 기술로 생산한 것이다. 철도는 한두 개 도로 분석해 보면 훨씬 칼 부분은 상당히 단단하게 만들고 등 부분 상당히 연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 당시에 그 백제인들이 그 칼 날 부분과 등 부분의 기능적인 면을 다르게 규정을 적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거 봐서는 상당히 뛰어난 제철 기술뿐만 아니라 그 제작 기술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강력한 왕권으로 백제는 안정적인 사회를 이끌었다. 철제 농기구로 농사를 지으면서 백성들은 풍요로운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다. 농업의 발달은 국가 세수의 증대로 확대되었고 이런 긍정적인 효과는 국가 발전의 모태가 됐다. 당시에는 이제 농법이 주족 괭이를 이용한 괭이 농법, 따비 농법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농기구를 대량 생산해서 공급해서 그 농업 생산성을 증진하는 그런 전략으로 갔었고 그 이후에 이제 6세기부터 본격적인 우경에 의한 이제 심경을 통해서 농업 생산성 증대시키는 농기구 발달이 이루어지지만은 그게 제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전기를 이용해서 농업 생산성을 그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는 그러한 방법은 이제 전쟁이 끝나고 통일신라 시대가 돼서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백제 이후 중원지역 제철의 역사는 어떻게 변했을까? 통일신라 시대에는 국원 소경을 설치하고 고려시대에는 철 관련 수공업품을 생산하는 다인철수가 운영되었으며 조선시대에는 대규모 야철장이 운영됐다. 21세기 현대 제철 기술의 모태는 바로 고대의 철기 문화에서 시작된다. 1800년 전 기술이 고려, 조선을 넘어 여전히 계승되고 있는 것이다. 주로 보통 재련로 하면은 고려시대도 그렇고 삼국시대도 그런데 원통형 로입니다. 예, 구덩이 파가지고 거기를 이렇게 다지고 그다음에 원통형으로 이렇게 로를 지어서 재련을 했는데 이 지금 석추경로는 특이하게 양쪽에 날개가 있어서 그 양쪽 날개를 통해서 사람이 올라가가지고 작업원들이 올라가서 장입하고 여러 가지 조업을 할 수 있는 구조고 또 내구성이 있어가지고 과학적으로 아주 적합한 반영구적인 그런 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재련로의 온도, 원료의 장입 방법,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 생성된 철물은 복원 실험을 할 때마다 그 결과가
고대의 방법에 접근하고 있다. 우리 조상들이 아주 그 당시에 꼭 필수적으로 해오신 거고, 지금 현대에서도 어떤 그 산업 발전이라든가 산업 경제에서 지금 금속 산업이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 마당에 이 우리 전통 기술을 계속 개성 발전시켜 나가면서 이것도 역시 그 문화적 자산으로 계속 발전시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 같은 장인들이나 학자분들이 이걸 열심히 연구해서 더 발전시켜서 나가는 게 저희들 목적입니다. 10시간 이상 고된 풀무지를 묵묵히 견뎌온 고대의 장인들. 천년을 넘게 계승하고 발전시켜온 재련 기술은 특수 집단의 전유물이 아닌 일반 백성의 곁에서 친근한 모습으로 자리매김하게 만들었다. 고대에는 제철을 통해 철기를 제작하는 기술은 그 당시 최고의 과학 기술입니다. 꼭 백제의 철문화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철문화를 고고학과 금속 재료공학이 융합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서 한반도의 야금사를 규명하고 이를 통해 고대 철문화를 확립하여 옛 선조들의 철기 제작 기술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부족 집단에서 국가로 성장하기까지 고대 백제를 강건하게 키워낸 근원은 바로 철기 문화에 있다. 철광석 원료에서 철기 제품을 생산하기까지 그 과정 속에는 백제인의 뛰어난 과학 기술이 숨어 있다. 1800년 전 백제가 남긴 소중한 철기 유적은 3세기 한반도 중원지방을 호령했던 백제의 기상을 현 세대에게 전하는 문화유산이다.